우리가 얘기하는 수익과 비용에 대한 이론. 자, 우리가 이 이론 문제, 이제 마지막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수익의 인식 시기에 대한 기준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어는 많이 나오는 케이스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종종 나오기 때문에 이론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회보험의 종업원 부담금은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본인 부담금, 예수금, 자, 사업주가 부담하는 건 우리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했다. 그러면 얘는 복리후생비. 그죠? 맞죠? 자, 우리가 수익을 이제 우리 번 돈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경제적 효익이 발생해서 그것만큼의 자산 증가도 가져오는 거고요. 부채 감소도 가져오시는 거고요. 그럼 우리 수익을 배우실 때 앞에 크게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이 있으셨어요. 자, 영업수익은 내가 장사해서 번 거, 영업활동에서 번 거를 영업수익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우리 이 외적인 것들을 영업외 수익이라고 얘기합니다.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이런 것들은 우리 영업 활동에서 번 돈이니까 영업 수익이라고 많이 표현하시는 거고요. 제품 매출은 우리 순매출액이 들어갑니다. 전체 매출액에서 애누리 빼고 할인 빼고 한 금액을 우리가 얘기하는 영업 수익의 순매출액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외적이 들어가는 것들은 우리 앞에서 배우신 것들이에요. 뭐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뭐 자산수중이익, 채무면제이익 이런 것, 자비 이런 것들은 영업활동 외적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얘기합니다. 그럼 과연 수익을 적을 때 어떻게 인식할 거냐 이거. 수익을 인식하는 기준은 여기 제품 매출, 상품 매출이 있는데 그 와중에 가장 많이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 중에 뭔가 물건을 팔아야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수익을 많이 인식을 하다 보니까 기준서에는 이 수익 인식 조건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우리가 수익으로 본다라고 이제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회계 처리를 하시는 거고. 자,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의 요건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밑에 이제 세 가지가 더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 수익을 인식하는 기본적인 요건에 다 들어가시는 그 중에 이제 크게 분류를 두 개로 해놨어요. 재화를 판매할 때하고 네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영육을 제공할 때 수익을 어떻게 인식하는 조건, 이 조건을 갖춰야지만 네가 제품 매출, 상품 매출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른 두 가지를 먼저 저희가 갖다 놓은 거고요. 자,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게 구매자에게 이전된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핸드폰 생각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자, 핸드폰 가게 아저씨가 팔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판 거는 여러분 거지 핸드폰 가게 아저씨 건 아니잖아요. 사장님 건 아니시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그거는 빌려준 거죠. 우리 여러분 집에서 쓰는 렌탈과 같은 거죠. 정수기 렌탈이라든지 뭐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거는 파신 게 아니고 거기에 수수료만 받으신 거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제권을 없어야 돼요. 자, 이전이 여러분한테는 내 물건이 안 돼야지만 그때는 수익을 인식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세 개는 뭐냐 이거야. 자,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경제적 효익이 발생 이걸 통해 가지고 돈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원가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는 기본적인 수익 요건이에요. 그럼 나머지 두 개 다른 게 이겁니다. 재화의 판매에서는. 자, 그럼 이제 용역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용역, 서비스 이런 것들. 자, 우린 진행률로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이제 이겁니다. 자, 나머지 세 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거래 전체의 수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이들을 통해서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발생한 원가입니다. 투입될 원가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좀 비슷한 얘기인데 조금은 틀려요. 자, 그래서 발생한 원가, 투입된 원가가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논리는 수익을 인식하는 기본적인 요건에 들어간다. 무조건. 자, 그럼 다른 수익들이 있잖아요. 다른 수익들은 어떻게 매출이나 뭐 이자 수익이나 어떻게 수익으로 적을 거냐.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 외적인 거를 하나하나 항목별로 나열해 놓은 거예요. 자, 거래 형태별로. 위탁 판매라는 건 내가 못 팔을 물건을 그럼 다른 사람한테 맡긴 거예요. 그럼 수탁자가 내 물건을 팔아준 날이 그때 매출을 적으시는 거죠. 제3자에게
조건부 판매, 시용부 판매는 구입이사를 표현해야 돼요. 반품 조건이 맞아야 돼요. 자, 그래서 종료가 되면 그때 수익으로 인식하시는 거고요. 회계는 장단기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냥 판매할 때 그걸 수익으로 이제 우리가 뒤에 배우는 부가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장단기를 분명히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회계학에서는 구분하지 않는다. 제가 인도되는 시점에서의 매출로 본다. 현재 가치와 명목 가치가 있는데요. 회계는 현재 가치를 평가합니다. 이 명목가액은 이제 부가가치세는 시시각각 변하는 가치가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를 반영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럼 네가 팔 때 정가 얼마였어? 100만 원 핸드폰. 그게 너의 금액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명목가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얘기하는 설치하거나 검수 조건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설치가 완료되거나 검수가 완료되면 확인이 됐어요. 그럼 그때 이제 매출로 보시는 거고요. 우리가 임대업이나 이런 대형업 하시는 분들은 쇼핑몰 하시거나 이분들 수수료만 챙겨가시는 분들이라 수수료만 인식하시는 거고요. 부동산 판매하시면 법적 이전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또는 마지막 추가 완료가 되면 그때 둘 중 빠른 날로 수익을 인식하시는 거고요. 방송공사에 대한 수익은 방송이 이제 나가면 대중에게 전달될 때 그때 수익으로 인식하시는 거고요. 또 제작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용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이제 진행 기준이라고 많이 얘기하시는 거고요. 공연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이제 행사가 개최된 날이죠. 자, 기체되는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시는 거고, 수강료 같은 경우에는 발생 기준으로 강의 기간 동안에 예약 판매, 도구 판매는 진행 기준으로 가시는 거고요. 배당금은 이제 돈 받은 날이에요. 배당금을 권리를 받은 확정되는 시점에 우리는 우리가 얘기하는 배당금 수익을 본다. 이자 수익은 우리 유효이자율법 발생 기준으로 처리하시는 거고, 로열티는 발생 기준이고, 우리 앞에서 배운 유형자산의 느낌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동종자산에 대한 교환은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았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자산끼리 교환하거나 이러면 우리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요. 전혀 다른 자산을 교환하게 되면 이럴 때는 수익을 인식합니다. 판매 기준에 따라 이종자산이니까. 상품권이 이제 여러분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케이스 중에 예제입니다. 상품권을 회수할 때. 자, 여러분이 상품권 팔 때 회사는 이제 미리 돈을 받잖아요. 그건 이제 선수금 처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상품권을 회수할 때입니다. 자, 판매하실 때는 이 선수금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약금을 미리 받은 거 똑같은 느낌으로 상품권 판매는 상품권 선수금. 자, 우리 회계학상에는 상품권 선수금이라는 여러분 프로그램에 없어요. 그냥 선수금이라고 처리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비용이 있습니다. 우린 비용을 쓴 돈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자, 자산을 감소시키고 부채를 증가시킬 수도 있고, 이거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 비용은 이제 뭐 크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제 수익과 비용에 대한 대응 원칙에 따라 우리가 매출 원가가 가장 큰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간 대응이 있어요. 발생 기간 동안에 우리 대응되는 비용들, 이걸 이제 기간 대응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분배하는 것도 있어요. 합리적으로 배분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감가상각비가 가장 큰 예죠. 요 정도의 느낌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대부분 이제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에 대한 계산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건 판매비와 관리비도 aussi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면 우리 어디 가서 하신다 그랬죠? 계정 과목 적용 등록에 가시면 코드 체계가 나오시니까 옆에 프로그램 보시면 거기서 이제 골라내시면 돼요. 뭐 굳이 뭐 너무 어렵게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거기서 간단하게 이런 건 계산 문제가 빨리빨리 끝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매출 총익. 자, 얘는 판매비 관리비가 아니죠. 자, 광고 선전비, 판매비, 소모품비, 판매비 관리비입니다. 이자 비용은 영업 외 비용이시고요. 기부금 영업의 비용입니다. 자, 통신비는 우리가 판매비 관리비예요. 자,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이 앞에 기타잖아요. 기타 채권이니까 얘는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닙니다. 영업의 비용입니다. 만약에 이게 매출 채권이면 맞아요. 매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판매비와 관리비는 광고 선전비, 소모품비,
통신비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8만 원이 되시는 거고요. 다음에 수익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시용 판매의 경우에는 자, 구매자의 의사 표시를 표시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가장 옳은 거예요. 예약 판매인 경우에 건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뭡니까? 진행 기준으로 가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활부 판매입니다. 활부 판매 장단기 따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인도된 시점, 판매 시점에 우리는 우리가 얘기하는 수익을 인식한다.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내 물건을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